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겠습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에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코로나19 1년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변상욱의 눈 시간에도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의 위상과 국격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에 성공하면서 또 경제 침체가 상대적으로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번에는 영국 수상한테서 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두 나라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속해서 우리를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G7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세 나라나 네 나라를 더 초청할 때 꼭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도 G10에는 들어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12월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낼 때 물론 잠정치입니다만 2020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안 떨어지고 버티는 나라가 결국은 한국이 될 것이다. 회원국 중에 1위를 했죠. 예. 주요 20개국, 전 세계 주요 20개국을 치면은 회원국에다가 이제 중국하고 몇 나라가 더 들어가는데 중국이 이제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OECD가 보든 아니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보든 간에 한국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이 몇 단계 뛰어올랐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했던 뭐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들. 예. 지금 뭐 방역의 어떤 모습도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거기 따라주는 국민들도 좀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선진국이 맞느냐 좀 의아한데. 예. 외신에서 봤을 때는 K방역의 우수성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희생 또 방역 그 준칙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우리 높은 시민성 이런 걸 다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가 봐도 국가가 정부가 국가 전체를 컨트롤하는 검사, 격리, 진료, 치료 수준이 이제 뛰어난 거고 재정을 투입할 때도 일단 우리는 좀 물론 더 투입했으면 했지만 충분히 투입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K-방역을 이뤄낸 이제 가장 큰 효과는 전 국민이 상당히 빨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도 호흡이 잘 맞고 나름대로 잘 따라주더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뭔가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국제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 푸어스.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안정도가 떨어져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대한민국만 신용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AA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국가 신용평가가 있고 국가 신용 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발표됐죠. 우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디스 거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회 각 부문을 환경과 사회 안전 복지 그리고 사회 지배 구조 이 세 분야로 나눠서 점수를 낸 다음에 이 점수를 합해 보니까 다음 신용평가 때 등급을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우리가 동급으로 1위가 됐고 미국, 영국은 2등급을 받았고 일본하고 중국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표시하는 건데 예. 우리가 1등급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아무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예. 높아지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OECD에서 끝에서 뭐 두 번째 그렇죠. 정도 하고 예.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보수 예. 언론들은 왜 1등 못했냐고 또 탓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대단한 그리고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망치도 높고 또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고 예. 이것 이외에도 뭐 공공 청렴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높은 위치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이게 2016년에는 52위였습니다. 2017년에 51위. 그러다가 2018년에 45위가 됐고 2019년에 39위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패지수고 공공청렴지수에서도
우리가 2017년에 그러니까 24위인가 했었는데 예. 다시 5간대가 뛰어 올라가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뇌물 위험 매트릭스 평가도 200개의 국가 중에서 23위로 계속 올라오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신용평가에서 이 사회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갑질을 없애고 정책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 신용 등급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 여러 가지 수치로 나타나는 건데 그 변상욱이 그 언론 전문가니까 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을 공개했는데 예. 여기서 각국에 대한 언론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예. 한국 언론은 40개국 중 40위 꼴찌를 했습니다. 그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수들하고는 완전히 비교되는 건데 이 예.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상당수의 언론들은 민주주의가 앞서 진보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투명해지고 민주적인 발전과 견제 균형이 갖춰질수록 과거에 기득권을 누렸던 언론으로서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새로 진입하는 것들을 막고 자기가 가진 것들은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나 진보적인 정책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뭔가 좀 불투명하고 물이 흐릿해야만 탁한 물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언론이 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사회를 보는 민도는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엔 지적 안 했던 거지만 이제는 언론이 뭐가 틀렸는지 무슨 의도에서 저걸 속이려고 하는지 이걸 이제 좀 용어를 쓴다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 예. 구조와 흐름과 맥락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국민을 무시한 채로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 예전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예. 점수가 낮은 거죠. 신뢰하는 매체 유튜브가 상위권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1차는 전국민, 2차, 3차는 선별로 했습니다.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기재부에서는 그 빚이 그럼 너무 많아진다.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부총리 그래서 많이들 야단치시죠. 예.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 재정을 맡고 있는 관료들이 그동안 가능한 한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꽉꽉 조이고 조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름대로 이렇게 써도 국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우리가 45.9입니다. 예.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131%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예. 미국도 100이 넘죠. 미국, 프랑스는 100이 조금 넘고 일본은 230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본은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해?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부채들의 금리가 얼마냐, 또 장기냐, 단기냐, 여러 가지 또 국가가 빚은 졌지만 다른 나라의 재산을 많이 사들인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예. 일본도 230%지만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정성 있는 거고 그렇게 쉬운 계산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5.9%면 엄청 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은 그걸 공격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증가율이 가장 높다. 당연하죠. 어떻게든 부채를 안 지고 있다가 요새 좀 급해서 많이 쓰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증가율로 따지면 최고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얼마든지 재정을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재정을 돌리기 위해서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달러채의 경우 36억 달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내는 거는 15억 달러 내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15억 달러만 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36억 달러 주문이 밀려든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유로화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건 달러화였고 우리가 유로화 채권을 한 7억 달러 정도 발행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니까 무려 55억 달러가 밀려들었습니다. 주문이. 예.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채권을 사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유로화 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 95만 원만 갚는다든가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미처 그 언론에 통해서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시는데 국가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스공사, 석유공사에서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그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번에 가스공사가 계산 뽑은 거 보면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채권 금리도 떨어져서 올해 한 110억 원 정도 앉아서 돈을 벌게 됐다. 예, 돈을 줄이게 됐다는 거죠, 비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모든 공기업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이죠.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발발로 인한 K방역 우수성 그리고 국가 위상에 대해서 통계와 수치로 얘기했는데 예. 통계와 수치로 이야기되지 않은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 해서 예.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예. 예. 뭐 진단 키트 진단 같은 키트도 경우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위한 안전보호 앱 같은 경우도 어허.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24개 국가에 수출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국 정상들과 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이런 기구들도 코로나19를 상당히 칭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수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상당히 많은데 국제표준화기구를 보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을 만듭니다. 진단검사 기법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공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코로나19를 검사하는 그 약품, 시약, 이것이 전 세계 170개 국가에 한 5억 명분 정도 수출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계속 나눠왔기 때문에 90개 나라 50여 개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이 실시한 K방역의 매뉴얼들을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국격의 향상이라고 하겠죠. 예. 이게 다음 이야기할 것은 뭐 코로나와 또 K방역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문화적 이야기인데요. 뭐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팝, 또 기생충을 필두로 해서 K영화, K드라마, 뭐 요즘은 또 K뷰티도 뭐 있고 네. 그렇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K팝, K웹툰도 있습니다. 아하. K푸드도 있고. 예. 방탄소년단이나 영화 기생충은 뭐 많이 아시니까 생략하고 영국의 세계적인 월간지 모노클이 평가한 걸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독일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봐야 된다. 이런 예. 평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한류, K한류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할 때 2019년에 1억 명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몇 예. 명이나 늘었을까?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가는 수치인데 한번 봐야겠고요. 예. 그다음 한류를 기반한 K푸드. K푸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김치, 인삼이 엄청 수출됐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를 끓여 먹지 않습니까? 짜파구리를 먹으려면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단무지 갖고 안 됩니다. 예. 양파나 단무지 갖고 반찬이 안 되고 좀 강한 맛에 김치가 있어야 되니까 김치가 지난해 3분기 역대 연간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추장, 된장, 인삼도 코로나19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다라고 해갖고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라면은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라면은 그냥 식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좀 간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예. 좀 있는데 예.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라면은 꽤나 맛있는 면류 식사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뭐 김치는 완전히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중국이 공격을 하죠. 김치가 본래 중국 거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예. 할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만든 만두가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그러고 예. 러시아에서는 또 컵라면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오히려 의외로 이게 참 효과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건 유엔 참전 용사들한테 우리가 마스크를 보냈어요. 예.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고맙다는 감사의 뜻으로. 의미로. 예. 그런데 이게 22개 국가에서 특별 기사로 다 실렸습니다. 어허. 한국에서 그 70년 전에 고맙다는 인사로 예. 코로나19 마스크를 보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퍼졌고 그다음에 유엔 참전국에서 참전 용사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 메시지가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 사진과 영상으로 또 퍼지고 해서 이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하려다가 초청을 못하고 대신 마스크를 보낸 건데 예. 이게 의외로 효과를 좀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홍보가 그럼요. 되어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이 끝나고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이 70년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렇게 눈부시게 이룩한 국가는 또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예, 언론만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이처 예고해 주시죠. 뉴이처는 언론들이 요새 뿌리고 있는 부동산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도 많은 시청, 청취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공급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어서 소개할 찬 또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분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그 시대 정신인데요. 10년 전에 박원순 후보가 등장했을 때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처럼 어허. 지금 10년 뒤에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과 정책 이슈가 복잡한 지금 이 시대에는 도시를 예. 알고 그리고 민간 실무도 알고 정무적인 감각도 알고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도시 전문가 출신의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판단입니다. 예, 지금의 시대 정신에는 내가 맞다 이 말씀이네요. 특히 진보하고 상투적인 이런 정치인들 또 대선 디딤돌로 여기는 이런 정치는 아하. 지금 시대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도 지금 두 번째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도시 네. 전문가로 또 활약하셨고 하니까 자 근데 도시 전문가로서 서울의 현재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요. 예. 그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 저는 이 점에서 서울 오아시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도시 개발이 제가 표현하는 대로 진짜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게 하자. 예. 이런 점에서 제가 역세권 미드타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서울이 이제는 그냥 서울 하나가 아니라 수도권과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광역 메트로폴리탄 메가 도시로서의 서울.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안목과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서울경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걸 설립하는 거라든 경제 주체로서의 서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정부의 그 아킬레스건이랄까요? 그게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뭐 네. 야당 후보든 물론이고 여권 후보들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뭐 74만, 60만, 16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 부동산 정책과 그네들의 정책은 다른 겁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죠. 이제 숫자만 먼저 내놓는 후보들은 절대로 의심하셔야 된다. 제가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요. 예. 특히 안철수의 74만 호 같은 경우는 이게 연간 5년 동안에 74만 원을 지으려면 15만을 지어야 되고 나경원 후보는 12만을 지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30년 전에 90년대 200만 호
짓고자 할 때도 서울에 그렇게 못 지었습니다. 예. 기껏해야 9만 호 정도 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이 없는 몰지각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권 후보가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규제 철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투기꾼들이나 이미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린 서울에 부동산 거품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는 이런 거로 하다가는 공익에 맞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의 시설이랑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10년 15년 전에 MB 불도저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미드타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이거는 이제 어저께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제 자락을 깔아주셨는데요. 예. 이게 이제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를 용적률 규제라든가 또 높이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지구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307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하지를 않으면은 예전에 그 MB 뉴타운처럼 돼버린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역시 뭐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서울을 오아시스로 만들겠다. 그게 오아시스 정책인데 그것은 부동산과 관련 없는 민생 정책이죠. 하나는 이제 10분 동네라는 거로 생활권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꼭 정기직이나 공공직뿐만이 아니라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돌봄이 필요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 서울 시민들이 뭐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뭐 문화나 예술이나 뭐 방점을 두는 역사나 이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추진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지난 30년 동안 시정에 참여해 오면서 이제 시계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쭉 봐왔는데 박원순 시장의 특히 3기 부분에 와서는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도 상당히 있으셨어요. 예. 근데 다만 추진력이 좀 없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이게 민간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약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도시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재생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생하면은 뭐 이렇게 보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다 재생의 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운 그 사회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나 또 그 주택의 유형이나 또 복합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 우리 댓글로 우리 청취자께서 네. 너무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로만 가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맨날 질문을 주세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 단지로 싹쓸이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특히 역세권 미드타운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역세권 미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들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가령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뉴욕이나 파리나 아니면 홍콩이나 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도시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형 예. 아파트식의 예. 복합 개발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형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맨날 아파트 단지나 주상 복합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갑자기 다세대 다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이에 빈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카페 5번 출구님 대답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자, 야당의 후보 단일화는 아직까지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권 쪽의 후보 단일화. 일단 우상호 후보와 김진애 후보 간에는 뭐 나중에 단일화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 같고. 네. 박영선 장관이 오늘
뭐 공식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조만간 나올 텐데 아직 뭐 박 장관이라고 이야기된 건 없죠? 뭐 당연히 없고요. 박영선 장관은 너무 늦으셔서 예.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여의도 주변에서는 캠프가 이미 차려졌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너무 늦어주셔서 후임 장관도 지금 이제 마련 못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내 경선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주저감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상호 위원하고 두 분이 경선을 잘 하셔서 저기 하면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이 단일화에 관련된 거는 후보 자체도 있지만 당이 나서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이 나서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일단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결심을 밝혔으니까 네네. 저희도 2월 9일까지 저희는 설 전에 후보를 이제 후보를 이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경선을 할 텐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항상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은 그렇게 해서 열린민주당에서 단일 후보, 민주당이 단일 후보가 나오면 다시 단일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건 뭐 이제 우리가 박원순의 성공 모델을 우리가 10년 전에 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보궐선거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럴 기회에 제가 민주당 인사들 들을 테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나왔을 때 김민석 후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다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에 수요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 거를 민주당 안에서만 모르더라고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오류에 이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안철수, 뭐 박영선, 나경원 뭐 이런 순인데 네. 의원님 이름은 조금 뒤에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네. 만회하실 생각이세요? 지지도가 잘 안 오르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하나 제가 저기 한 거는 중기부 장관도 차기 장관 후보가 내정돼 있다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제가 저기 하는 거는 그게 이제 1월 3일에 한 게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니까 박영선 장관이 한 18%, 우상호 후보가 8%대, 또 김진애가 6%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차이가 없고 특히 50%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라고 하는 건 항상 인지도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예. 또 언론에서 부추기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대중적으로는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제가 저의 대중적 인지도와 서울시장 후보에 이게 매치가 될 수 있으면은 빅뱅의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또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능 출연을 해서 이건 조금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두 사람만 출연했으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제가 한마디로 하면 아내의 맛으로 서울시장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정근대적이고 이거 반칙하고 특혜하는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좀 삼가야 되고 더군다나 4선식의 이런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이제 저는 너무 그냥 이 앞에 선거에만 너무 예.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한테 섭외 오면 나갑니까? 저는 시사 프로에만 나가겠습니다. 정치인인 동안에는. 예전에 예능 프로 좀 나가셨잖아요. 제가 뭐 알쓸심잡이나 이런 거 같은 데는 당연히 나갔고요. 예.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조시 제가 전문가로 할수 나갔죠? 있는 뭐 이런 거로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내의 맛처럼 미워하는 프로가 아니라 예. 오히려 많이 이렇게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프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당선되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재판부가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 재판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판 중에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은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판결한 거 보면은 기소된 자의 준강간치사죄 그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거기에서 나왔던 판결문에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도 없이 여기다가 인용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재판부가 경솔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지만 예.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테고 앞으로 검찰에서 들여다볼 테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당연히 챙겨보는 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준비하는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 별명이 김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서울 시민들께 뿜어드리면서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한 그런 서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의원이었고요. 김진애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과 1월 1일 서울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이시고 뭐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도 예.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4명 늘어서 누적 73,5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7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5명, 그리고 경기 126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8명, 그리고 부산 12명, 대구, 광주 각 11명씩, 강원, 전남 9명, 이렇게 해서 총 97명. 4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예.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8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병원 3번 사례, 경기 성남시 모란종합시장, 그리고 안양시 복지시설 등 신규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엊그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국내 확진자를 보면 300명대니까 조금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300명대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서 PCR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 당시 근접 개원을 했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법무부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음성이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일정 기간 격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더 지금 다 구치소나 거기에 있지 않고 다들 병원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포함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5건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이 밝힌 입장을 보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 감독하고 사후 보호 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아동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분리조치에 수사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인이를 치료했던 의사부터 그리고 문제를 인식했던 주변 인물들까지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뭐 야당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한 후보자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좀 몇 마디 말을 했는데요. 먼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최근 법원에서 내놓은 판단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성분이 우리 몸에 유해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나온 실험 결과들로 이 성분들과 그리고 폐질환, 천식 등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리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들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MIT와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는 말도 덧붙인 겁니다. 예. 피해자는 있는데 증거가 불충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수사 종료가 됐고 함께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혐의에서 다 기소를 하지 않아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 부실 수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총 17건 중에 2건만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2014년에 냈던 결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이나 이제 일부에서 비판을 하는 지점은 면죄부 주기 수사다. 이거는 이제 덮기 위한 수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럴 거면 왜 다시 수사를 했느냐. 뭐 이런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검찰 수사 자체가 특수단의 발표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좀 했습니다. 예. 어떤 게 모순입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세월호 백서 수준으로 이번 이 마지막 수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수사를 다시 해달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네. 이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무혐의를 내렸던 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예. 참 안타까운 지점이 많습니다. 먼저 검찰 특수단은 이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면을 보내서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 정도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황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거나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그 전화를 그리고 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은 답변이 뭐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든가 뭐 크게 네.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혐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 대면 조사까지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게 여태까지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이었는데 예. 검찰 출신의 전 장관과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비판의 대상에 오른 거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꼭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조차는 안 했고. 네. 그러면 유가족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증거도 있잖아요. 사진도 찍혔고 영상에도 찍혔고 또 보고서가 발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국정원과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한 건 맞지만 예. 그에 대한 지휘 지시를 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불기소.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찰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다면 굳이 왜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을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점이 남는 거죠. 예. 이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일부 이제 보도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시보다는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판 수사 그 먼지트리식 수사가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무마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요. 예. 어쨌든 수사 결과 발표에서 17건 중에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를 내렸으니까 불기소했으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덮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번 수사 결과가 설마 이렇게 나올 것이냐라고 참 우려 섞인 생각들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걸 보고는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죠. 검언유착 수사를 하던 중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네, 첫 정식 재판이었고요.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우연히 이제 몸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뺏으려고 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그 한동훈 검사가 이제 주지 않아서 받으려고 가까이 가는 와중에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건 맞지만 예. 폭행하려는 뭐 고의는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뭐 이 이야기는 아마 정 차장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야기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알겠고요. 네. 이거 말고 실제로, 예, 말씀하세요. 네. 변호인도 이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중에도 일부분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재판장에서? 여태까지 보도가 안 됐던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정 차장검사 쪽 주장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수사관에게 정과정을 이제 압수수색 정과정을 촬영하라고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 못하게 했다. 예.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관련자 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네 그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향후 재판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주요 증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김 기자 건강 괜찮으세요? 중간중간 기침을 하시던데? 네,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지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서. 예. 그렇습니다. 네. 기침 계속 나면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는 것이죠. 이에 앞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미국의 정세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면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역시 코로나19를 제일 먼저 보겠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임기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 분열, 갈등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부분은 워낙에 이제 뿌리가 깊게 인종, 종교, 그다음에 경제적 계층 이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또 이제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시작에 조금 정치적으로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예. 또 바이든은 동맹국가의 연대를 강조했었는데 트럼프 때였다고 동맹국가하고 연대가 느슨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주류 안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을 통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관료들이 지탱을 했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국가들에 있어서도 여러 불협화음이 났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때 요구하던 그 방위비 협상 문제는 바이든 시대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래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고 동맹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러한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이든 정부 초기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또 바이든 정부가 이 또 한일 관계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과거 오바마 정부 때 보면 이 한일 관계에 조금 일본 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미국이. 또 이렇게 우려하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한일 간의 문제가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가로막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사실 그때는 한일 간의 문제를 일본 측의 귀책 사유가 좀 더 있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안 했다. 그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일본 측에 어떻게 말하면 좀 더 강한 압박이 이제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성노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2015년 이후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어떻게 말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한 과정이 되면서 현재 한일 간의 문제는 한국에 조금 더 문제가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인식이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우리를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압박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문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깊어진 것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우리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접근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는 두 국가 사이에서 풀되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북미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시 오바마 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오늘 블링컨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국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북한과의 협상에는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협상을 먼저 제시하겠다라는 의견은 또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을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탑다운 아니고 아마 바트너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될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에도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킬 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미국에게 어떠한 결과를 담보해주는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이라는 결과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미국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먼저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 동맹은 맑음, 북미 관계는 흐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북미 관계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와 대비해서 흐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사실 2019년 10월 스톡홀름 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거의 아무런 협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바이든 정부 초반 4년간의 대북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는데 정우영 특별보좌관이 교체된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정부도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오늘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물의 교체보다 과연 미국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그 부분을 어떻게 미국과 맞춰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영하 장관 교체 이유가 김여정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가 동의하는 여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제 정우영 장관으로의 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특히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변화를 보여주는 개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매우 갈라져 있는 정치적 환경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되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쿼드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를 맡고 있는 인사들에게서도 매우 우호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현재 매우 갈라져 있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좀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중국 정책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안보 중에서도 이 중국 문제가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환경에서도 다른 부분보다 훨씬 바이든 대통령에겐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1년 초반에 우리에게는 좀 많이 들리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해소가 되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또 중간에 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우리와는 다른 비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의 민간 부분, 경제 체제와 연결이 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설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민주주의적인 행태를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G7, 그 다음에 뭐 D10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좀 자제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서 훼손되고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서 훼손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고 우리가 불편한 부분은 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이러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1년 한 4개월 정도 바이든 정부와 함께 가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를 맡는 우리의 자세를 할까요? 앞으로의 어떤 외교를 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4년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바지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있는 시간도 다르고, 외교적 의제의 주안점도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외교안보팀과 우리 정부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잘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만화가 윤서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진도 함께 첨부했었죠. 하나는 담장이 높은 대저택이고 다른 하나는 흙벽에 무너져가는 집이었습니다. 대저택은 친일파 후손의 집이었고요. 흙벽집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이기도 하죠. 일제강점기 주사기로 독립운동가들의 피를 뽑아서 얼굴에 뿌리는 고문으로 유명했던 친일경찰 하판락은 해방 후에도 경찰 간부 요직을 거쳤고요. 국회의원 출마까지도 생각했었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죽는 날까지 대저택에서 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자 신흥 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선생의 후손 정철승 변호사 만나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그 윤서인 씨 글을 맨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다지 그렇게 분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예. 그냥 그 이전에 하도 개탄스러운, 경악스러운 그런 언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독립운동가 후손들, 특히 이제 제가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광복회가 고문 변호사 독립운동가 후손들 단체인데, 예. 거기 회원들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단히 놀라고 경악하고 분개하고 계십니다. 예. 윤서인 씨가 독립운동가와 또 그 후손들을 조롱한 발언을 결국은 한 건데, 네. 이것을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그게 명예훼손일지 모욕일지는 이제 법리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하나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게 광복회 회원분들 혹은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소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고소장 제출할 계획이신지요? 현재 광복 회원들은 8,300명이고요. 예. 전국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약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분들이 이 윤서인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법률적 자격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예. 또 형사 고소의 고소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분개하면서 그런 법적 조치에 동참하겠다라고 막 너도나도 지금 문의하고 계셔가지고, 예. 다 이제 그분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은 같은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인데 사실관계하고 맞지도 않은 그냥 무시하면 네. 되지 이것을 뭐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서인을 그냥 내버려 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노상방뇨를 누가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데 저 뭐 이상한 놈이니까 그냥 놔두자 그러고 놔뒀더니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이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해서 노상방뇨라는 게 되게 평범한 행동이 된 거죠. 예, 그냥 뒀을 이러면은 때, 예. 이제 길거리에서 똥도 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놔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윤서인 씨가 변호사님을 역으로 먼저 고소했던데요? 네. 뭐 때문에 고소한 겁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도를 듣고 알았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그 페이스북 포스팅에 윤서인을 하찮은 자라고 지칭한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뭐 모욕이나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단히 반가웠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한번 그렇게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사과문 비슷한 글도 올리고 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친구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예. 일종의 약간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고려되고 또 본인의 그런 어떤 언행이 본의 아닌 어떤 말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변명할 뭐 어떤 그런 핑계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고소를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저를 상대로 제기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뭐 사과나 이런 제스처가 그게 본심이 아니고 그냥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한번 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그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근데 윤서인 씨가 그 망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조두순 사건 희화했다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소송을 당했었고. 그랬죠. 또 백남기 씨 딸 비방했다가 또 벌금 선고받았고. 벌금 700만 원 700만 받았죠. 원. 근데 그 700만 원 선고받은 그날 유튜브 켜서 방송했는데 후원금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1억이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서 뭐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뭐 나오면 벌금밖에 안 될 테니까 뭐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하고 했을까 이런 이 발언들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일종의 영업범으로 보는 거죠. 네, 그 사고를 칠 때마다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윤서인은 그런 어떤 그 형사처벌 뭐 몇백만 원의 벌금을 받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저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응징의 의미도 크지만 그 친구가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돈줄을 막고 그 친구로부터 그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응 방법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위자료 청구를 생각을 한 거죠. 위자료 청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욕죄는 뭐 많이 나와야 벌금형일 테고 명예훼손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법률가이시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명예훼손과 모욕은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소가 뭐냐면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면 모욕이고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민사로 가실 테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그 형사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민사로만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윤서인 씨가 진정으로 사과문을 다시 낸다거나 자신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고소 취하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윤서인 씨가 이제 이런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이 처음이라면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예. 그 사람은 전 국민이 알잖아요. 예. 아마 뭐 꽤 오래 한 10년 가까이 10년여쯤은 넘을 수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런 아주 경악스러운 망언을 일삼아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진실일 리가 없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우리 역사를 다들 아실 텐데 이 독립운동가들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역사가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실. 그렇죠. 독립운동가 후손들께서 뭐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접하고 나서 어떤 분노를 좀 표시하시던가요? 아니 그런데 뭐 그분들이 분노를 표하는 모습을 뭐 굳이 보지 않더라도 예.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뭐 목숨을 걸고 어떤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제 구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큰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됐는데 예.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나 구해주라고 했냐, 나 돌보라고 했냐. 이랬다면은 그런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떤 참담한 기분을 느끼겠어요. 하물며 국가를 위해서 뭐 목숨과 전 재산과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예. 그리고 그러한 희생의 결과가 2대, 3대까지 지독한 가난으로 대물림되고요. 예. 그리고 국가는 그분들의 희생을 지금 해방 이후 4분의 3세기가 지나도록 전혀 뭐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런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숭고한 희생, 가슴 아픈 희생을 조롱을 하고 폄훼를 하고 모욕을 한다라는 행위, 이것은 당사자들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 뭐 최근에 강복회 회장의 뭐 선친들이 사실은 가짜 독립운동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윤서인 씨 지금 이런 망언도 있었고 이게 잊을만 하면 이런 망언들이 자꾸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독립운동가들 폄훼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보복한다고. 아하하. 우리는 지금 그 청산되지 못한 그 친일 반역의 과거사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있고. 그 뿌리와 줄기가 그것이 끊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예. 선생님께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저도 독립운동가의 손자고요. 아하, 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 양성학교 신흥무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 임시정부에서도 요인을 하셨고, 예.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예.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10년 가까이 광복회 고문 변호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도 뭐 이효행 선생이나 이상용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렵게 만든 학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서인 씨가 그런 말을 하니 참 더더욱 안타깝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선생 후손 정철승 변호사였습니다.